제가 준비한 자본론의 분석 대상에 대해서 막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제적 사회구성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제적 구조의 마찰 같은 거 없애고 이런 것처럼 경제 형상을 탐구할 때도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이에 조간 생산 관계의 교류 관계가 자기가 분석하는 대상인데 이게 초판에서 한 표현입니다. 이걸 또 경제적 사회 구성체라고도 표현하고 이건데 이거는 뭘 안 보는 거냐면 주체의 주관적인 개입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면 자본가로서 충실하게 역할을 하는 것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일 친한 친구 엥겔스 같은 자본가는 자본가로 안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자본가는 경제적 범죄 인격체적 구현으로만 본다. 내가 그래서 이 자본론에서는 엥겔스 같은 애는 안 등장해. 라는 겁니다. 조중훈 같은 애만 등장해. 이런 거예요, 지금. 응? 자기가요. 응? 그래서 나는 경제적 사회 구성체의 발전을 하나의 자연사적 과정으로 파악할 것이다. 마치 자연과학자가 자연적 대상을 탐구하는 것처럼 주체적인 개입 없이 있는 그대로, 즉 인간이 있는 그대로일 수가 있나요? 사회는 인간들의 행동의 그 총화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가진 이해관계, 물적 삶의 생산 영역에서 자기가 가진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것으로, 즉 그래서 경제적 범주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그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제적 사회 구성체는 현 사회가 아니에요. 사회의 경제적 구조의 측면에서만 분석 대상으로 삼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주체적 개입이 없는 사회입니다. 막스 자신도 안 들어있어요. 여기. 엥겔스 같은 사람 없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경제적 사회 구성체는 도대체 그럼 뭐야? 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자본을 이것만 읽어도 자본주의 사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율이 끊임없이 저하되고, 그래서 이윤율 논리적으로 보면 이윤율 제로의 상황으로 가서 자본주의 사회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막스가 그렇게 다른 방해 요소들을 사상하고 묘사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막스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엥겔스가 그래서 너 막스 제4권 이거같이 이론 네가 펴내라고 위임했던 칼 카우츠키가 자동 분기론자가 돼요. 자본주의 사회는 저절로 망할 거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칼 카우츠키입니다. 자본론 제4권을 편집해낸 칼 카우츠키가 왜 그러냐? 논리적으로 자본론을 보면 자본주의는 망하게 돼 있거든. 그런데 자본론의 대상이 사회라고 착각하는 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본론의 대상은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의 경제적 구조적 측면입니다. 즉, 그걸 막스는 뭐라고 불렀느냐? 사회 구성체, 경제적 사회 구성체라고 불렀어요. 왜 경제적 사회 구성체라고 불렀냐? 이 사회 구성체란 말은 지질학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니네. 지질학. 포메이션이란 말이 지질학에서 가져온 용어예요. 지층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1800년대 초중, 그러니까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을 펴냅니다. 막스, 엥겔스, 환호 자각하면서, 오죽하면 막스가 자기 자본론 초판 읽고 나오니까 그걸 제일 먼저 선물한 사람이 다윈이에요, 여러분. 다윈한테 자기 책 나왔다고, 당신이 생물학에서 한 것과 같은 거 내가 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다윈한테 책 한 권 선물합니다. 자본론 1권은. 그런데 다윈이 생물학 혁명을 일으키기 전까지 자연과학 중에서 역사적 측면이 개입된 학문은 지질학이 거의 유일해요. 지질학은 지구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니까. 마치 그래서 사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질학이 1800년대 중반에 최고의 유행가였죠. 지식인이면 다 지질학 공부했어요. 교양과학, 지질학 모르려면 지식인 행세를 할 수 없는. 이 지질학에서 쓴 이 지층입니다. 근데 지층은 뭐예요? 우리가 지층을 가서 지질학자들 탐사해보면 지층에 남아있는 건 이런
가변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고 물질적인 것만 남죠. 즉 경제적 사회구조는 이렇게 물적 생활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막스가 상부구조라고 부른 거 이런 것들은 고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인간이 개입하는 거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자, 이 경제적 사회 구성체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얻어지냐? 방법적 추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방법적 추상을 통해서 막스가 행하는 방식은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방법론적 결정론입니다. 의식이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규정한다. 그래서 자기가 자본가면 그러면 이때 규정하는 게 말이 독일말로 베슈티민입니다. 이걸 결정한다 라고 오해하면 엥겔스 같은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쓴 막스 자신도 부르자 중산계층 출신이잖아요. 자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방법론적 결정론입니다. 자기가 자본주의 쓰는데, 엥겔스 같은 자본가도 있어. 그러니까 자본은 이렇게 자기 이익을, 그 가치를 증식하는 게 자본의 최대 관심. 근데 엥겔스도 있는데, 이런 자본가도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없는 것처럼 사상해버려야 됩니다. 추상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경제적 범주의 의지에 따라서 인간도 행위하는 것처럼 그려야 제대로 순수하게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운동 법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일 수 있습니다. 방법론적 결정론.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머릿말에 바로 흔히 그게 역사적 유물론이다. 과거 소동구권 교과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유물론 거기 보면 쭉 그게 이제 14개의 문장인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사적 유물론이라고 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옛날에 이렇게 교과서 만들어서 가르치던 거예요. 그게 사적 유물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막스나 엥겔스도 없고 노동자 운동도 있을 수 없고 방법론적 결정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경제적 운동 법칙을 순수하게 마치 물리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법칙을 순수하게 구현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방법론적 결정론이면 그래서 의식이 인간의 존재를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규정하고 의식이 존재를 규정하는 게 일부러 그렇게 보는 것이라면 현실은 뭐겠어요? 의식도 존재를 규정하고 존재도 의식을 규정하는 게 당연하겠죠. 즉 주체적 개입도 가능하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은 주체적 개입, 의식과 존재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철학적인 문제. 이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할까요? 네. 그거 하기 위해서 제가 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쓴 글을 하나 가져왔어요. 철학의 근본 문제라고 엥겔스가 부른 문제에 대해서 브레이트가 튀란도트라는 희곡에서 이런 장면을 연출합니다. 선생이 이제 무대는 중국 학생들을 가르쳐요. 근데 똑똑한 시프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시프 철학의 주요 문제에 대해 한번 말해봐 하니까 시프가 사물들이 우리들 밖에 독립적으로 우리들 없이도 존재하는가 아니면 우리들 안에 우리들에게만 존재하며 우리들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가입니다. 즉 컵이 우리들 밖에 존재하는가 아니
컵을 컵으로 하는 것은 컵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이게 컵은 아니죠. 이것이지. 이걸 우리가 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컵이라는 본질은, 즉 개념은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컵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아니면 밖에도 있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어요. 어느 견해가 올바른 견해죠?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철학자들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지? 하고 묻습니다. 우리 철학자들의 다수가 어느 견해 쪽으로 기울어졌나요? 그러니까 시프가 사물들은 우리들 밖에 독립적으로 우리들 없이도 존재한다는 쪽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론인데.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아직 미해결로 됐죠?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아까 대답했으니까. 미해결이죠? 하고 물으니까 시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0년 전부터 황하강가에 있는 미상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 물음은 이랬습니다. 황하는 실제 존재하는가? 아니면 단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가? 근데 회의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 산들의 눈이 녹아가지고 황하강이 범람을 하는 바람에 미상사와 더불어서 회의 참가자들 모두가 홍수에 휩쓸려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물들이 우리들 밖에 독립적으로 우리들 없이도 존재한다는 증명은 결국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브레이트는 얘기합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제시되지 못했다. 브레이트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의도했던 건 뭘까? 이건 막스가 초기에 유물론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표현해 준 겁니다. 막스가 가진 유물론적 입장은 어떤 거였을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철학적 유물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철학적 유물론은 이 세상은 존재하는 건 물질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의식은 뭐죠? 그럼 물질이 일정한 발전 단계에 이르러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생김으로써 의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구현입니다. 물질의 구현은 구현인데 비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도 물질은 물질인데 물질이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모순이죠.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예요, 이거. 자, 우리가 이론론자라면,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뿐이라면, 그리고 그 이론론을 주장하되 의식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론론, 속류 유물론자가 안 되려면 우리는 의식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의식은 무엇이냐? 인간이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이 지상에 출현함으로써 의식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은 이 물질의 다른 형태일 뿐이다. 라는 인식이 철학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유물론자라면 그래서 의식은 물질의 한 현상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물질과 의식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다 물질이다. 이걸 포괄적 일반자라고 부릅니다. 이걸 물자가 현상하는 겁니까? 그렇죠. 둘 다. 그런데 물질만 쭉 인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쭉 물질만 있다가 인간이 비로소 생기면서 의식이 되는데 그것도 물질이야. 이게 바로 철학적 유물론의 이원론적 유물론이죠. 그러니까 이 원도 아니죠. 하나인데 이론론인데 의식을 현상으로 의식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뒤집으면 이 세상은 다 의식인데 의식이 자기가 의식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한번 물질로 화했어. 그랬다가 그 물질이 알고 보니까 나네 하는 구조를 취하면 해겔입니다. 해겔의 절대정신이 여기 해겔은 이게 절대정신. 근데 절대정신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질화했어요. 그게 지상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해겔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게 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게 나의 절대 의식의 표현이야. 절대하고 말해줌으로써 절대 정신을 회귀합니다. 이게 정신현상학이에요. 그러니까 해겔은 이걸 거꾸로 절대 정신, 해겔의 절대 의식, 물질과 절대 정신. 여기서 이걸 전체 포괄하는 일반적인 것은 해겔은 정신, 철학적 유물론이라면 물질. 그러니까 다 같은 물질이니까 의식도 물질의 진행 과정에 개입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스가 노동운동 할 이유가 없죠.
의식적으로 바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내버려 두면 돼. 카우츠키가 주장했던 것들은 자동 붕괴론 하면 돼요. 근데 막스는 끊임없이 실천 작업을 했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냐? 이게 바로 막스가 이런 식의 문제를 갖게 된 것은 독일 관념론 철학의 전통에서는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독일 관념론 하면은 칸트, 피히테, 셜링, 헤겔, 그리고 헤겔의 영향이 가장 커서 헤겔이 가장 크게 떠오르는데, 독일 관념론의 전기를 마련한 사람. 그래서 지금 아까 같이 물질은 근데 이 사람은 자연이라고 그랬는데, 자연은 자연과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 그게 바로 셜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셜링이라는 사람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셜링이라는 사람이 주체와 객체의 관계 문제를 1800년에 쓴, 그러니까 헤겔이 아직 정신현상학 쓰기 전입니다. 헤겔보다 셜링이 5살이 어려요. 같은 튜빙겐 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런데 셜링이 워낙 똑똑했어요. 15살에 대학에 입학했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얘만 예외로. 그리고 23살에 예나 대학교 교수 됩니다. 괴테가 추천해가지고. 그래서 헤겔을 불러요. 그래서 헤겔한테 자리를 줘요. 강사 자리를. 이게 바로 셜링입니다. 그때 헤겔이 셜링한테 가가지고 셜링 책을 보고 피히테 철학과 셜링 철학의 차이 하면서 셜링을 옹호하는 글도 씁니다. 이제 헤겔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 셜링인데, 이 사람이 그 영향을 미친 책, 이게 1800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표상이, 즉 우리들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개념들이 대상을 따르고 동시에 대상이 표상을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즉 의식이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고 동시에, 그게 사실은 맞는 말이잖아요. 존재가 의식을 결정하고 의식이 존재를 결정한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상호관, 결정관계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라는 주객 문제라고 우리 철학에서는 부릅니다. 주체와 객체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청년 마르크스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었어요. 청년 마르크스는 저널리스트를 하다가 독일에서 교수를 하는데 못하고 독일에서 뭐 할 게 없는데 아놀드 루게가 파리에서 같이 책 내자, 잡지 내자 해서 파리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그 이론도, 프루동도 알게 되고 사회주의 공부도 하고 정치 경제학도 공부하면서 청년 마르크스는 그 당시까지 자기에게 큰 영향을 줬던 유물론자, 헤겔을 이때 헤겔식 유물론이 아닌 헤겔식 관념론이 아닌 유물론을 제시한 포여바에 대한 비판글을 짧게 씁니다. 11개의 테제. 그게 바로 유명한,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읽어보셨을 포여바흐 테제예요. 이 포여바흐 테제 두 가지를 얼른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포여바흐 유물론도 포함해서 지금까지 모든 유물론에 가졌던 주요 결함은 대상, 현실, 감성을 단지 외벽에 존재하는 객체 내지 직관의 형식으로만 파악하고, 그러니까 대상들은 그냥 대상들이야. 즉 그 대상과 주체의 이 상관관계를 놓쳤다. 이게 헤겔의, 그러니까 이 막스의 포여바흐를 비롯한 모든 유물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것만 파악하고 감성적, 이때 감성적이라면 눈에 보이는 활동, 노동입니다. 사실은 대표적인 감성적 활동이 감성적 인간 활동으로, 실천으로, 따라서 주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이 의식을 지배한다 라고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식의 물질에 대한 주체적 개입의 측면을 파악하지 않았다. 이게 기존 유물론에 대한 막스의 지금 비판인 겁니다. 그런 까닭에 활동적 측면은 유물론과 대립되어 있던 관념론에 의해서 오히려 더 잘 전개가 되었다. 헤겔 염두에 둔 겁니다. 근데 사실 관념론은 실제 감성적 활동 자체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체적 개입의 측면은 관념론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포여바흐는 인간 활동 자체를 대상적 활동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즉 대상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그 대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활동으로 인간의 활동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혁명적 활동, 실천적이고 비판적인 활동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이게 막스가 1845년, 18년에 태어났으니까 이게 몇 살이에요? 경철 쓰고 막 쓰고 나서 독일 이데올로기 쓰기 전쯤에 막 독일 이데올로기 쓸 때쯤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독일 이데올로기 포여박 태제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의 사유가 대상적 진리성을 갖느냐 아니냐는 문제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 문제다. 인간은 실천을 통해 자신의 사유의 진리성을, 즉 현실성과 힘을 그 차한성, 이 세상에서의 힘을 증명해야 한다. 실천과 유리된 사유의 현실성 혹은 비현실성을 둘러싼 논쟁은 순전히 스콜라적인 쓸데없는 논쟁이다. 아까 브레이트가 그런 논쟁을 하고 있던 미상사의 철학자들을 황하의 범람으로 휩쓸려가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실천적 해결입니다. 그런 문제는 스콜라적인 문제다. 실천과 유리된 문제다. 그거는 답을 제시할 필요도 없는 문제다. 라는 게 막스의, 이게 바로 포여박 태제 두 번째 태제에서 막스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내가 가진 이론이 실제 대상에도 맞는 참된 거 이론이야? 이것은 실천을 통해서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이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라는 게 11번째 태제죠. 그래서 막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인간은 스스로 역사를 만든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3부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아주 나와요. 인간은 스스로 역사를 만든다. 그러나 이게 비코라는 사람이 이걸 가져 정식화했다고 해서 비코의 공리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일정한 선대로부터 쭉 물려받는 일정한 물적 조건 하에서 역사를 만들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뭐라고 하냐? 인간이 역사를 만들 수 있으려면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의 중요성을 여태까지 관념론자들은 무시했다.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물적 생산이 먼저야. 그게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물적 생산의 문제가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요하는 문제야. 먹고 살아야 음악도 듣고 다른 활동도 할 수 있어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다야. 그게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의식을 다 결정해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답게 사는 건 먹고 사는 것 문제에 매달리지 않는 게 더 인간다운 겁니다. 막스가 생각도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인간의 보편성과 전면성, 알가이티카트. 이게 바로 그런 개성이 진짜 살고 싶은 사회야. 막스가 그래서 아침에는 뭐 하더라? 책 읽고 오후에는 낚시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존의 선차성이 유물사관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방법론적 결정론을 이 사회,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의 출신 성분을 따지게 됩니다. 엥겔스의 출신 성분 자본가예요. 정주영 출신 성분 농부의 아들입니다. 엥겔스는 노동자 운동의 대의에 헌신했고 정주영은 자본가가 됐죠. 출신 성분을 그런데 따지게 됩니다. 출신 성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그건 더 자세히 안 해도 알 겁니다. 한국에서 이 땅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던가, 한국전쟁기에 혹은 그 이전에 혹은 그 후에 북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쿠겔만한테 막스가 보내는 편지인데 그게 이제 가치 개념과 유물사관과 결합돼서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는데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포한 텍스트에 나와 있는데 아주 의미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라고 제가 제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막스가 정치경제학 비판 작업을 왜 했을까? 그거 안 하고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었거든요. 보면은 막스하고 엥겔스 사이 편지 읽어보면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궁상도 이런 궁상이 없어요. 나 지금 뭐 며칠 동안 밤새고 지금 뭐 알아 누웠다. 뭐 여기 종기가 나고 뭐 힘들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정치경제학 연구 작업에 매진합니다. 그래서 자본론을 살아생전 어떻게 쓰는지 완성된 형태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거 왜 그랬을까? 바로 막스가 아까 얘기한 자유의 실현 조건을 아까 말한 모든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보편적이고 전면적인 능력을 가진 개인으로 발전돼서 자기의 삶을 인간답게 실현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자본론 연구한 겁니다. 막스 자신의 연구가 그랬어요. 그래서 막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뭐라고 해요? 막스와 엥겔스가 씁니까? 모든 나라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 마지막 말이죠. 그 전에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을 이루어내자.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단결하라는 겁니다. 목적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걸 많은 경우 어떻게 오해하거나 어떻게 읽었냐?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이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로 읽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이 있지만 막스, 엥겔스라는 사람이 정치 경제학, 자본론을 왜 썼느냐? 자본론의 작업을 막스가 죽고 나서 엥겔스가 그렇게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했어요. 왜 했느냐? 이것 때문에 한 겁니다. 이런 사회 만들려고. 너무나 오랜 시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